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그만 허둥지둥 시간 맞추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단원 얘기를 다 못했는데, 사실 단원은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소화도 잘 그랬어요. 그래서 못한 게 없습니다, 단원도. 겸재처럼. 그런데 이 산소화를 잘했기 때문에 그 정조대왕이 단원이 44살 됐을 때 금강산 그림을 가서 그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겸재는 그 철저하게 음양 대비의 그 원리, 음양 조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금강산을 그렇게 그려냈는데, 단원은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있는 대로. 사실 그래서 단원은 이제 화원, 화가의 한계를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말 명화가, 화성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겸재 같은 분은 그게 이 그림 낮게 그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이제 단원같이 명화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있는 대로 다 그리죠.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은 있는 대로도 못 그리죠. 근데 단원은 있는 대로 그려요. 그래서 겸재가 그 옹천이라는 데를 그리면은 꼭 그 항아리 옹자 써서 우리 말로는 이 항아리벨이에요, 항아리벨이. 그래서 항아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생긴 그 절벽이 동해 바닷가 절벽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그대로 항아리처럼 이렇게 그려놓는다, 겸재는. 근데 나중에 똑같은 지명을 단원이 가서 그려오면은 세상에 항아리같이 생긴 절벽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다는 의미지.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은, 아, 이게 역시 단원은 그 명화가고 겸재는 화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원이 44세 때 금강산을 가서 이제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군산수를 다 그려오게 하는데, 그게 다 국왕의 특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단원이 금강산 그리러 갈 때 이제 스승인 표암 강세왕하고 금강산에서 만나는데, 금강산이 속해 있는 회양군수로 표암의 큰아들이 회양군수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편의를 다 제공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려온 그림이 해산첩이라 해가지고 정조 어람용으로 그려져서 받쳐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해산첩이 수십 장이에요. 수십 장, 근 100수십 장에 이르는 정도로 많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이후에 화가들이 그걸 이제 저번으로 해가지고 많이 임무를 했다. 그래서 요새도 그 임모작들이 많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단원의 진품인지 헷갈릴 정도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단원이 46세대 된 해가 1890년이에요. 90년대 이해 단원이 그 대마도까지 갔다 오는 그 과정에서 무슨 전염병이 걸렸더니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나요. 죽다 살아나는데 이해에 이미 전해에 정조가 사도세자능을 수원으로 옮긴다. 수원으로 옮기고 화산 용주사, 그 수원의 능침을 위해서 이제 그 추복사찰로 지은 게 지금 용주사예요. 용주사를 짓는데 1890년 단원이 그 중병알튼에 지어요. 용주사를 짓는데 2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260일 동안 지어요. 그런데 이때 단원으로 하여금 이 일체 조형예술, 불상을 만든다든지 탱화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일을 총감독을 시킨단 말이에요. 총감독을 시키는데, 후불탱은 여러분들 후불탱 알아요? 이 대웅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면 그 뒷면에 장식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 후불탱은 단원이 직접 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불탱은 단원이 서양 화법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탱화 중에서 서양 화법으로 그려진 거는 이 용주사 탱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양 화법으로 그러는데 그 물감은 석채를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 전통적인 동양 물감을 가지고 써요. 써서 그러니까 그 유화가 가지는 그런 그 입체성 같은 게 거기 잘 나타나기가 어려워. 그렇지만은 동서양의 기법을 혼합한 그림으로 최초의 그림 불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원 용주사 멀지 않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불화를 그리고 뭐 불상을 조성하고 하는데 총감독을 맡기는데 이 용주사를 지면서 단원이 종교적인 체험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중병을 앓고 났으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약하기도 했겠지만은 이 짓는 과정에서 1790년에 순조가 태어나는데 정조가 그때까지 그 무녀세자가 있었지만은 죽고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사실 그 사도세자 묘소를 천장을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천장을 하고 나서 용주사 찌면서 인학스님이라는 그 동화사 스님을 모셔다가 100일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딱 100일이 채는 날이 6월 18일인데 그날 순조가 태어나요. 순조가 태어나고 그날이 바로 회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님이죠. 친어머니신 회경궁 홍씨 환갑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단원뿐만 아니라 거기 뭐 그 현상을 본 사람들로서는 종교적인 환희심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단원이 불교에 기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울어가지고 이제 단원 그림을 좀 보내주세요. 남해관음 이 석화 그 승려의 그림이라든지 또 저런 관세음보살상을 그린다든지 하는 그림들을 불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바로 이 연불 하면서 바로 구름 타고 극락세계로 올라가는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그려낸겨서 지금 간송미술관에 여러 점이 이런 석화 계통에 속하는 여러 점의 그림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단원은 그뿐만 아니라 용주사에서 그 공을 세우고 정조가 그것만으로는 벼슬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어진을 다시 한번 그리게 해요. 다시 한번 그리게 해서 단원이 48세가 나던 해 46세에 그 용주사 불사를 했는데 47세에 어진을 그리게 하고 48세는 그 공으로 저 충청도 연풍현감을 제수해서 내려보낸다. 내려보내니까 단원이 거기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몹시 가뭄이 들었던가 봐요. 48살 먹었을 때. 그 해, 부임에 가네. 그러니까 거기 연풍 뒷산에 조령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조령산에 상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올라가서 불상을 개금을 하고 불화를 그리고 해가지고 이 개금불사, 불화불사를 크게 했단 말이에요. 기우제를 지내니까 정말 비가 왔어요. 오고 나니까 내쳐서 단원도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기원을 했더니 거기 가서 또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김양기라는 아들이 나중에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연풍에서 빌어서 난 아들이라고 그래서 연록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 이제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뭐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내겠다. 그 불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원은 불행하게도 이제 그 56세 되던 해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요. 갑자기 돌아가니까 정조 돌아가고 난 뒤에 단원은 완전히 끈떨어진 뒤웅박이라. 그래서 그렇게 정조가 늘 챙기고 측근에 두고 일을 시키고 그랬는데 정조가 돌아가니까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대령 화원을 순조 4년에 1804년에
자비도령 자원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이전 정조가 생존해 있을 때는 거기에 일체 끼질 않았었는데 말년에 거의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지하고는 대조적인 삶을 산 거예요. 초년에 모든 영광을 다 누렸다가 말년에 정조가 돌아가고 나니까 그대로 끈떨어진 뒤용박이 돼서 1806년에 62세로 단원은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용주사의 부모 은중경 그 밑그림이라든지 무슨 상강행실도 밑그림 이런 걸 그리는데 단원이 그 탁월한 그 풍속 그리던 그런 솜씨로 그런 걸 그려낸겨서 지금도 그게 이제 용주사에 다 보관이 돼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원과 더불어서 쌍벽을, 그래서 사실 단원은 풍속화풍, 저렇게 도석 인물, 도석 전체를 이제 풍속화까지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그걸 포괄하면은 도석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석 인물화를 잘했던 분인데, 이 단원이 여기와 단원대에 와서 이렇게 풍속화가 그 마지막 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는 정조라는 임금이 단원을 극진하게 보호하고 키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조는 사실 이 새로운 사회가 와야 전개돼야 된다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은 진경시대 그 이념으로 교육받은 사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좋아하던 그림도 바로 진경시대에 그려지던 진경 풍속화풍을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원으로 하여금 직접 그걸 그리게 하고 그 금강산을 가서 그려오게 하고 이제 풍속인물, 풍속첩을 이제 그리게 하고 모두 그렇게 했던 건데 정조가 돌아가니까 점점 이제 그 세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단원보다는 조금 한 10년 정도, 나 7, 8년 정도 후배였으리라고 생각하는 해원 신윤복이 동시대에 나와서 단원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면서 풍속화를 마무리 지어요. 그럼 이제 해원 그림을 보면은 이 해원 그림은 먼저 잠깐 언급했지만은 해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그림도 많이 남겨져 있질 않고 지금 해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은 이게 간송미술관에 있는 30폭 30장이 있어요. 이 풍속화첩이. 해원, 여기도 해학전신첩 하듯이 해원전신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단원 그림은 국왕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단원은 대표적인 요소를 거기다 표출할 수가 없었죠. 항상 어람을 위해서, 국왕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니까. 그런데 이 해원의 그림은 30폭 모두가 다 이 당시 그 상류사회의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담은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림들로 모두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 해원에 대한 그 연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부딪혀 있어요. 어려움에 부딪혀 있고 이 그림만 있고 다른 그림은 그저 단편적으로 몇 개가 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해원은 신한평의 아들이에요. 신한평의 아들인데 신한평이 1735년생으로 1709년까지 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 50년 화원 생활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중앙 도와서 화원에는 직접 들어와서 활동을 못했던 거 틀림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같은 직장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늘 때문에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도 늘 외방으로 떠돌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집안에 아버지가 집안 살림 다 맡고 있으면은 돈 벌 필요 없죠. 집안 책임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놀기나 하지. 그러니까 회원이 평생 논 사람. 그러니까 그림 재주가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그려내는 재주가 있으니까 상류층 그
요새 얘기를 하면 야타족들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신나게 놀아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잘 노는 그 당시에 이 귀족 가문의 한량들과 더불어서 놀면서 그 전경들을 모두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은 지금 이게 후원에서 이 집 그 젊은 주인일 텐데 지금 잡아서는 안 될 사람 손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밀하게. 그래서 이 당시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퇴폐적인 그림이죠, 이 당시로서는. 그래서 혜원이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화원에서 쫓겨났다는 속설도 전해진 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원이 그리던 이 그림 기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선도 아주 섬세한. 단원은 상당히 굵은 선을 써가지고 인물을 표현하고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선으로, 가는 선으로 아주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원과 단원인 이 기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본 그림인데 단오날 단오풍정이란 말이에요. 단오풍정인데 여기서 이 그림은 이미 일제강점기 1930년대, 20년대 후반기부터 세상에 널리 담뱃갑에도 이게 들어가고 뭐 그럴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 화첩 자체가 일본 사람 부전이라는 상인 손에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송 선생이 이 화첩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인지는 뭐 지금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걸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다 오세창 선생한테 보이니까 오세창 선생이 쾌거라고, 민족적인 쾌거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밤을 새워서 같이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인데 이 그림이 없었으면은 조선시대 지금 우리 복식을 복원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런 우리 옷이라는 게 여러분들 두루매기니 뭐 바지 저고리 이게 갑오경쟁 때 하향 조정을 해서 상민의 옷을 기준으로 해서 하향 조정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급 의상을 짐작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다 조선시대의 의복을, 이 화첩 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통해서 의복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 보통 두루미하고 다르죠. 다르고 이 깃도 동경도 크고 깃도 길고 소매도 다 넓고 여기 트고 그랬다. 이건 상류층이 입던 옷이에요. 이거 왜 타느냐? 상류층들은 말을 타든지 나무를 타든지 뭘 탄단 말이에요. 탈 때는 이게 터져야 이게 타지지. 두루매기는 두루 막았다고 그래서 두루매기예요. 그거는 상민들은 뭘 타서는 안 되니까 두루 막았던 거예요. 의복도 옷감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아주 하향 조정됐던 옷을 우리는 그대로 그게 전통 우리 의상인 줄 알고. 그리고 저고리 기장도 다 짧아지고. 근데 여기에서 여자 저고리 기장은 여기 상당히 짧아지고. 이게 시대말적인 퇴폐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봤던 그 관아제 그림에서 보면 여자 저고리가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그 시대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당시 이제 단오날 여인네들이 나와서 머리 감고 그네 타고 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뒤에 누가 숨어서 보고 있죠. 이제 저런 게 이제 이 그림을 해악에 넘치게 하는 그 구도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회원 그림은 이게 30폭이니까 뭐 가지각색 그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이어서 지금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말 타고 있는 건 전부 여자들이죠. 여자들인데 이 여인네들이 조선시대에 사대 여염집 점잖은 여인들은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나오질 않았어요.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생이란 말이에요. 기생인데 이 사람 이거는 이 말의 주인들인데 제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 부형들의 말일 거야. 요새 야타족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타고 놀러 갔다 온다고 타고 와서는 기생들 태워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마부가 된 거예요. 마부는 여기 진짜 있는데 마부한테 갓 벗어주고 마부 번거지 벗어서 지가 쓰고 지금 기생이 탄 말을 지가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금이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이게 건달들이 놀러가는 기생 몰래 데리고 말 태워가지고 놀러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많이 있는데 여기 한 장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일까? 사실 이게 지금 이 사람하고 한판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생을 두고 지금 이 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힘겨루기를 해서 벌써 이 갓은 이렇게 깨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술락꾼이 와서 이거 싸움 말리는데 기생은 어디 한번 싸워봐라 하고 지금 담배대 빼물고 구경만 하고 이거는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먹은 사람 같은데 젊은이한테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이제 말리는 것 같으니까 괜히 옷 벗어붙이고 이제 힘자랑 하려고 그런다. 저런 양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술집 근처에 가면 저런 양상이 늘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심리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해서 잘해서 그려낸 그림들인데 저기서 보면은 지금 쌍꾼들이나 말리는 사람이나 입은 의복들이 예사롭지 않죠. 전부 다 터지고 이 곁은 트여 있고 폭이 넓고 그래서 훨씬 폼이 있고 점잖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그 복식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재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진경산수와 풍속화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그 출현 배경으로부터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단계까지 얘기를 쭉 해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공통적으로 이 그림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림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이제 겸재 그림에서 우선 보면은 중국의 그 남방 화풍과 북방 화풍의 특징을 음양조화의 원리, 음양 대비의 원리로 한 화면에 이렇게 완전히 녹여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 민족밖에 못합니다. 이게 과거에 석굴암 조각에서도 그거는 불교 미술 모든 이 교종 불교 이념을 총체적으로 종합시켜 놓은 게 석굴암이에요. 그거는 화엄종 이념에 의해서 그 모든 불교, 현교와 밀교 또 법화경을 비롯해서 유마경전 사상까지를 죄다 원흉무해하게 서로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한데 모아서 한 자리로 아주 함축시켜 놓은 특징을 보이는 게 석굴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진경 산수화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죠. 이거 왜 이러냐?
그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색 때문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어때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있는 반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제일 큰 대양인 태평양과 마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바다와 가장 큰 대륙이 마주치는 곳에 한반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륙에서 일어난 모든 문화가 종착역은 한반도죠. 끝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수용해 드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우리나라에 와서 다 머무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머무른 문화를 아무리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화라도 그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로 융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는 금수강산이라고 하듯이 없는 게 없죠. 작은 나라지만,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산과 바다, 강과 평야,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술 속에는, 우리 미감 속에는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이 다 들어요. 엉성한 거지 처음에 일견에서 보면은 엉성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갖춤 땅덩어리에서, 우리 땅덩어리 속에서는 집터 찾으면 집터도 있죠. 산소터 찾으면 산소터도 있죠. 도읍터 찾으면 도읍터도 있죠. 오밀조밀하게 만 가지 지형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천연에 순응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아주 철저히, 중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보다도 더 철저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털을 찾아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정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천연으로 회귀하려는 천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란하게 꾸며진 인공미래도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천연미로, 본연의 천연미로 환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걸 환원시키면서도 그 본래 가지고 있던 본질은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경산수화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자의 진경산수화는 그 남방화법의 특장, 북방화법의 특장이 오롯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완전히 그쪽의 그 대립적인 성격이 하나로 조화가 돼가지고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융합이 돼서 우리의 독특한 회화기법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학 문명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과거에 석굴암이 이루어지듯이 또 이 조선시대 후기 진경시대에 진경산수화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손에 의해서 완성되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미술 이제 돌아보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 느끼실 거는 우리 미감의 특징이 뭐겠느냐. 제가 지리적인 특징, 기후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거의 80, 90%가 산이죠. 산인데 그 산들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굳은 바위, 화강암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위로, 불상도 화강암으로 이 불상 조각을 하는 예는 아마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 강한 화강암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미감 중에는 굳센 면이 있습니다. 아주 굳센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경, 이 금강산이라고 할 때 실제 그 구셀 강자하고 돌석 옆에 고칠경은 그 구셀 경자, 그 강경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계가 가장 분명해요. 사계가 분명한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분명하단 말이에요. 제일 분명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다 봄, 여름이 다 가을, 겨울이, 봄, 가을이 다 짧죠. 짧은데 우리는 거의 정확하게 석 달씩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계가 분명하다는 이 기후적인 특색이 우리 민족성 내지 우리 미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가 분명하죠. 뭐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 성격에서도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우리는 선호하죠. 이게 흐리멍텅한 사람,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고 하는 그런 경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 우리 싫어해요. 그런데 이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일본이나 중국, 남중국 같은 데서는 분명하게 뭐를 선명하게 처리하는 거 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굴에 전혀 쓰지 않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를 쓰든지 하는 데서 그 재질을 택하는데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이제 무슨 동양화하고 글씨 쓰고 하면은 번지는 화선지에 쓰는 거를 그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일제 이후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양상이에요. 추사글씨나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겸재 그림, 단원 그림에 어디 번지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번지게 하죠. 번지지 않도록 다듬이질해서 종이를 만질만질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안 번지, 의도된 대로 선이 나오도록 먹이 번짐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된 대로 번짐이 가도록 그렇게 했지 의도할 수 없는 의도 이외의 효과를 보려는 그런 번짐 효과를 노린 그림이나 글씨는 하나도 없어요. 주사글씨도 그렇고 겸재 그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만약 그 번지는 그림에 종이에 쓰고 했다면은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미감이 그렇습니다. 민족성이 그래요. 이거는 사계가 분명해서 거기다가 바위산으로 돼 있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겸재 그림이나 단원 그림, 회원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채색을 써도 청록계통의 채색을 아주 경쾌하게 또 이 투명하게 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화려하게 중국이나 일본은 화려하고 현란하게 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미감의 특징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강렬한 색이 없죠. 이 아열대 지역이나 열대 지역 같은 데는 꽃 빛깔도 강렬하고 모두 강렬하지만은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봄에 피는 진달래 개나리부터 항상 섞은 색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자연의 특징들이 우리 그림도 그런 색을 쓰게 해서 저기 보면 저 진달래 꽃도 연한 진달래빛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좋아하는 모든 색들을 이미 우리 선조들은 전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재현을 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진경 풍속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